제빵쌤입니다. 오늘은 매매꽃 필 무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작품은 소설인데 먼저 이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소설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가보도록 합시다. 소설의 구성 단계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입니다. 우리 이 메밀꽃 필 무렵에는 위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형태로 구성 단계로 되어 있다는 점을 조금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부분이 메밀꽃 필 무렵이 조금 길어서 선생님은 영상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파트 1, 2로 쪼개서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파트 2 부분이 있으니까 꼭 두 부분을 다 같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설 구성 단계뿐만 아니라 이제 소설에서 구성 요소가 좀 중요한데 소설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인물, 사건, 배경, 인사배라고 하죠. 인물, 사건, 배경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작품에서는 추가로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작가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가 이효석이지요. 작가가 이 글을 통해서 상당히 개성적인 문체를 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이 부분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 부분, 내신이 됐건 모의고사가 됐건 이 부분은 꼭 나오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발단 부분이 시작이 되는데 거의 발단 부분에 보면 인물에 대한 소개가 가장 많습니다. 모든 소설이 다 그렇죠. 뭐 장면이나 배경이나 인물에 대한 소개가 인물 소개에 대해서 이제 앞에 나오고 사건의 이야기가 점점 전개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물이 하나 나오죠. 어떤 인물이 나오냐 했더니 허생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허생원 옆에서 같이 동료로 있는 사람이 하나 더 있죠. 동업을 하는 조선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두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봉평장에 있습니다. 봉평, 장터라고 하죠. 봉평 장터. 이 허생원은 지금 얼금뱅이요 왼손잡이라고 하는 소개글을 해줬죠. 얼금뱅이. 못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얼금뱅이. 그리고 왼손잡이입니다. 네, 이 당시에는 되게 왼손잡이가 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뒤에 또 어떠한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복선이라고 하는데 복선을 좀 깔아주고 갑니다. 문제는 이제 조선달은 둘이 동업자이기 때문에 동업자죠. 말이 동업자지 둘이 같은 장터에서 같이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 봉평 장터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장돌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장돌림이라고 하죠. 장돌림, 장돌뱅이. 장사를 하러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봉평 장터에 장이 열려서 두 사람이 왔는데 허생원은 드팀전이라고 해서 뭐 천을 파는 일을 하죠. 천을 파는 천가게입니다. 천가게. 조선달도 거의 같은 천가게죠. 천가게에서 둘이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이 봉평장터에서 재미를 못 봤다는 얘기가 간접적으로는 이 봉평장터의 공간적 의미가 상당히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장돌림이었던 이 두 사람, 그러니까 허생원의 삶의 터전이 되는 거죠. 삶의 터전이자 별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고된 곳이죠.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힘든 삶에 대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 봉평 장터에서 더 이상 재미를 못 보니까 대화장으로 넘어가자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물전 장수도, 댐장이도, 엿장수도, 생강장수도 전부 다 꼴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별로 장사가 안 되니까 일찌감치 접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쭉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정꾼들이 막 욕을 하고 계집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겸에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 조선달이 생원에게 충주집 이야기를 하죠. 충주집 이야기. 이 조선달이 희죽거리면서 비죽거리면서 웃죠. 그래서 이 충주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충주집은 지금 허생원이 상당히 충주집을 짝사랑을 해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한다는 말이 화중지병이란 말을 하죠. 화중지병은 그림의 떡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늙고 못생긴 내가 어떻게 충주집을 어찌 해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허생원이 이렇게 충주집을 짝사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선달이 한다는 말이 동희가 동희란 인물이 갑자기 나오죠. 동희가 충주집을 후렸답니다. 그러니까 충주집을 어떻게 해봤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애송이가 어떻게 낚았다냐라면서 상당히 질투를 하죠. 여기서 네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허생원이 동희에 대해서 일단 만나기도 전에 알고는 있는 사이인데 동희에 대한 질투심이 유발이 되죠. 질투심. 그래서 이제 같이 갑니다. 어디로? 충주집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근데 갔는데 여기 보니까 보세요. 개집과 농탕질을 하느냐? 이러면서 갑자기 따귀를 때립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지금 동의하고 허생원이 서로 뭐가 일어난 겁니까? 갈등이 일어난 거죠. 어떤 갈등이냐? 누구 때문에 일어나요? 충주댁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자 때문에 싸우는 거죠. 질투심이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귀싸대기를 때리면서 충주집을 사이에 두고 둘이서 하면서 따귀를 때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 따귀를 때리고 나니까 동희가 덤벼들어야 되는데 덤벼들지를 않아요. 그 말을 어디에 나오냐면 이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 대거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대거리. 대들지 않았다는 얘기죠. 대들지를 않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버립니다. 그랬더니 누가 여기 나오죠. 술잔을 막 들이키면서 충주집이 나무라죠. 어떻게 젊은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하면서 질투심에 동희를 때렸는데 그 다음에 술을 마시면서 생각하기에 자기가 너무했나? 라고 심리가 변화가 나오죠. 미안함을 갑니다. 미안함을 갖기 시작하죠. 누가? 허생원이 누구에게? 동희에게.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봤더니 갑자기 동희가 뛰쳐 들어와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생원의 당나귀가 빨을 끊고 난리가 났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생원이 한단 말이 각다기들의 장난이겠지. 각다기. 여기서 말하는 각다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장터에서 노는 꼬맹이들입니다. 꼬맹이들. 또는 장터의 아이들. 상당히 장난이 심한 애들이겠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 옵니다. 낙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기가 있는데 여기 허생원의 나기는 순놈입니다. 순놈. 근데 허생원 말이 근데 뭐 김천진의 나기가 암놈이어서 이 순놈이었던 애가 발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발정이 난 거예요. 발정. 그래서 난리를 친 거예요. 그걸 보고 아이들이 장난을 친 거죠. 장난을 치니까 화가 나서 막 쫓아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한다는 말이 보세요. 묘사가 되어 있는데 나귀에 대한 묘사인데 꼭 누구에 대한 묘사 같냐면 허생원에 대한 묘사 같아요. 꼭. 그래서 허생원이 이 나귀를 상당히 어떻게 동반자로서 아끼고 또 허생원과 나귀가 서로 닮은 점이 많다는 점에서 대리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간접적으로 나귀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점, 대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죠. 또 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 아래에서 그 나귀가 발정이 났다는 부분.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중요하죠. 왼손잡이라는 것.
복선입니다. 복선. 동의가 뒤에 나오겠지만 동의가 왼손잡이에요. 그럼으로써 동의의 정체가 약간 선이 그어진다는 거죠. 정체가 어떤 비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어떤 복선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야기가 넘어가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동의에 대한 미안함이 여기서는 이제 고마움으로 바뀌죠. 그래서 인물의 심리 변화 쭉 보자면 허생원이 누구에게? 동의에게 처음에 질투를 했다가 때렸죠. 때리면서 질투를 하게 되죠. 미워하죠, 상당히. 그러다가 괜히 때렸나 싶고 하는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사건을 위해서 나기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고 나부터 고마움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인물의 심리 변화도 좀 겪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발단이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동의가 그렇게 고마워서 조선달과 동의와 그 다음에 허생원이 같이 동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화장으로. 그래서 대화장으로 쭉 가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귀를 타고 나귀와 같이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여기 나귀에 대한 자기의 사랑, 또 나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쭉 세 명이서 나귀를 타고 어떻게 걸어가냐면 이제 길이 이렇게 그림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동이고 맨 앞에 허생원이고 여기가 조선달입니다. 이게 나란히 가는데 이 허생원이 이야기를 또 꺼내기 시작하죠. 뭐 때문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냐면 이 달 때문에 이야기 시작합니다. 달밤의 달. 달밤. 이 달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달밤이 가지고 있는 요소입니다. 달밤의 역할. 이 달밤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줍니다. 현재에는 지금 허생원하고 조선달하고 동의가 이야기를 하면서 봉평에서 대화로 넘어가는 산길에서 이야기를 하는 꺼내게 하는 누구 성서방네 처녀와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꺼내게 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달밤이. 그러면서 과거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회상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회상의 매개체. 그리고 재밌는 건 이 현재에 있어서 누구와 동의와 허생원이 서로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혈육의 관계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는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주게 되는 달밤이 되는 거겠죠. 과거에는 젊은 날에 한 번의 인연, 성서방네와의 인연, 처녀와의 인연을 나타내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맨날 했던 이야기 또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조선달은 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다고 하죠. 네,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기서 또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 시험 문제, 모의고사의 문제에 항상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서정성이 가장 깊은 문체가 사용되는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일단 달이 상당히 부드럽게, 그쵸? 부드럽게 떴다라고 하죠. 부드러운 빛으로 흡옷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죠. 그 밑에 봤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밤중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밤중에 지난 무렵이었는데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이 부분 하나 콩포귀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이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요. 보세요. 참신한 비유가 상당히 나죠. 왜냐면 공감각적 시각을 갖고 왔다는 공감각적 앞에는 보세요. 시각인데 눈에 보이는 이 달에 대한 시각적인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라고 하면서 청각화시켜버리죠. 그래서 시각의 청각화라고 합니다. 이 밑에는요. 옥수수. 역시 옥수수님이나 콩포기가 시각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푸르게 젖었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촉각화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시각의 청각화, 시각의 촉각화를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이 부분은 소설을 상당히 소설의 시적
시적화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죠. 감각적인 표현. 상당히 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문체가 감각적 표현, 참신한 비유, 참신하고 감각적 비유라는 것이 여기에서 확 보인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파트 1에서는 지금 이 부분까지만 설명을 하고 이제 파트 2에서는 그 다음 이야기 계속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